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변의 애국자로 소문난 사남매 엄마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든든한 친정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도 위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잊고 살다 며칠 전 자식을 셋이나 낳고도 안 아픈 손가락은 하나뿐이었던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시집살이를 여러분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시댁은 특별히 물려줄 재산도 없는 이남 일녀를 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집 장남이었는데 다소 의아한 것이 있다면 시어머니께서 둘째인 시동생을 편애한다는 것이었어요. 보통은 장남이나 막내딸을 귀하게 여길 법도 한데 부모 사랑에 가장 소외되기 쉬운 둘째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자랐다기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집이든 그 집만의 사정이 있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연애하면서 지켜보니 남편에 비해 보통 귀한 자식 대접을 받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며 그러는 겁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가? 집에 무슨 일 있어? 영재 생일이야. 엄마가 다 같이 생일 보내야 한다고 해서 들어가 봐야 돼. 아, 그래? 평일인데 생일 모임이 있네. 근데 오빠 생일 때는 일찍 안 들어갔잖아. 따로 생일상 받아본 적 없어. 엄마가 생일상 차리는 건 아버지랑 영재뿐이야. 아니, 왜? 어머님 본인은 그렇다 치고 똑같은 자식인데 오빠랑 여동생은 그냥 패스야? 그러게. 그냥 그러려니 해. 어렸을 때야 서운했지. 지금은 그냥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참석해 드리는 거야. 엄마가 워낙 영재한테 각별하니까. 저도 밑으로 여동생이 있는데 저 같으면 아마 생일상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같은 자식인데 왜 차별하냐고 울고불고 다 했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 문제를 크게 삼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초에는 저도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결혼을 앞두니 그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둘째만 편애하시는 거냐 물었더니 사정이 있었습니다. 영재가 예정일보다 일주일 먼저 태어나서 위험할 뻔했거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영재한테 죄책감이 좀 있었어. 그게 어떻게 어머님 잘못이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 봐. 무사히 퇴원은 했는데 그 뒤로 이상하게 영재만 잔병 치레가 좀 잦았어. 제이 퇴원하고도 나랑 어린 제이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엄마가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임신 초기에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애가 약하게 태어났나 싶어 더 그러신가 봐. 아, 뭐 그러실 수도 있겠다. 나는 아직 엄마가 안 돼봐서 그런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당신이랑 아가씨 차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영재 9살 땐가? 엄마가 실수로 어깨로 끓는 물을 쏟은 적이 있어서 화상 흉터가 크게 있어. 그걸로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나도 제이도 영재가 어려서부터 워낙 병치레가 잦으니까 배려하는 게 당연해져서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 그렇다고 그걸로 너한테까지 피해줄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몰라도 너한테까지 그러는 건 내가 못 참지. 어려서 당연한 배려를 하고 자란 사람과 당연히 배려를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사소한 것도 생각해주는 배려심이 좋았고 그래서 결혼 준비를 진행했죠. 하지만 상견례까지 시동생 스케줄에 맞춰 하는 건 도를 넘었다 싶더라고요. 왜 굳이 상견례를 평일에 해? 주말엔 안 돼? 지방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야 하는데
일하는 아빠 보고 평일에 오시라고 하긴 좀 힘든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생각인지 평일을 말씀하시네. 내가 다시 시간 조율해볼게. 엄마가 그날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평일에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짜를 조율하면서 먼저 얼굴 좀 보자며 만나자던 어머니 입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민재한테 그 날짜 아니면 안 된다고 너가 말 좀 해라. 어머니, 그날은 저희 부모님이 참석하기 어려우셔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도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너가 알아서 사돈이랑 날짜도 평일로 맞추고 민재한테도 그렇게 말하란 말이야. 네? 어머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날은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 아직 일하시는데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 시간에 상견례 하시려면 출근도 못 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셔야 하잖아요. 상견례 때문에 서울까지 오시는 분들인데 어머님께서 양해 좀 해주세요. 내가 양해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그날 아니면 민재 동생이 참석하기 어려워서 그래. 서방님이요? 어머님, 오빠가 저희 쪽은 동생은 참석 안 한다고 말 안 하던가요? 네 동생은 창원에 산다며. 그쪽은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 참석하기 힘들다지만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 가족이 참석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주말에 정시간 맞추는 게 힘들면 안 와도 상관없잖아요. 상견례라는 게 일단 양가 어른들이 서로 인사하는 자리인데 굳이 서방님 시간에 맞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 되게 자기 주장이 있는 애구나. 내가 미리 말하는데 시집 와서 그렇게 자기 주장 고집하면 시집 생활이 좀 고생스러울 거다. 자기 소신이 있고 이해가 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시부모가 말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기는 게 지혜야. 알겠니? 그날 저는 시동생 스케줄에 맞춘 상견례를 못하게 했다고 예비 시어머니한테 혼난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어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더 이상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잠자코 듣고만 있었죠. 근데 나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서럽고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 그 사실을 알리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 남자친구가 놀라 헐레벌떡 뛰어와 싹싹 빌더라고요. 태희야, 미안. 진짜 미안해. 그런 이유로 상견례 날짜를 맞췄을 거라곤 생각을 못했어. 내가 가서 제대로 이야기할게. 영재 시간 때문에 두 분을 평일에 올라오시게 하다니. 그건 말도 안 되지.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어머님께선 하셨다고. 내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집 와서도 그렇게 자기 소신 내세우면 고생할 거라고 경고까지 하더라. 사돈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자기 아들부터 챙기는 데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놓고 시집살이 할 거라고 경고하는 집에 내가 시집 가야 돼? 오빠, 나도 우리 집에서 되게 귀한 자식이거든? 알지, 알아. 나한테도 너 귀한 사람이야. 내가 모르던 일이잖아. 내가 알았으면 애초에 너 만나게 하지도 않았어. 내가 제대로 해결할게. 그때 화가 난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안 된다던 시동생 사정이란 게 친구들과 스키장 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데리고 상견례장 가려고 하는 시어머니께 주말에는 스키장 가야 하니 목요일로 잡아라 그렇게 말한 거죠. 시동생만 감싸 키운 시어머니나 그렇게 자란 시동생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도 정말 웃기셨던 게 그럴 거면 결혼 안 시킨다고 해서 아버님과 크게 싸웠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일이었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 일로 사과하시면서 저희 부모님도 알게 되신 거예요. 날짜 조율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랑 언쟁이 좀 있는 걸로 안다. 그 문제는 이 자리를 빌어 내가 사과하마.
사돈,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들은 바가 없어서 뭐 아무튼 해결이 잘 됐으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난 거겠죠. 괜찮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저는 괜히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엄마가 무슨 일이었냐는 듯 옆구리를 쿡 찔렀죠. 아빠 말대로 이미 해결된 문제니 묻더라도 별일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때문에 결국 그 일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야 했죠. 저희 남편과 3살 터울인 시동생은 나이가 28이었는데 식사 내내 무슨 8살 애 밥 먹이듯 챙기는 거예요. 영재야, 이것 좀 먹어봐. 더덕이 몸에 그렇게 좋대. 엄마가 생선 좀 발라줄까? 결혼식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둘째 밥 챙겨 먹이러 나온 사람 같았어요. 더 웃긴 건 28이나 되는 시동생은 그걸 그저 받아만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기 싫은 자리 억지로 따라와 지루한 8살처럼 굴면서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시동생 밥그릇에 생선 발라 얹어주고 고기 반찬 얹어주었죠. 그도 모자라 시동생이 배부르다고 밥을 딱 한 숟갈 남겼는데 그걸 싹싹 긁어주며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영재야, 그러지 말고 딱 한 숟갈만 더 먹어봐. 딱 한 숟갈 남았는데 이것만 더 먹으면 좋겠다. 시어머니 성화에 시동생은 마지못해 입을 벌려 받아먹더군요. 그 시간 내내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무슨 대화를 하건 집중이 됐겠나요. 상견례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함께 돌아온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 그 집 둘째 뭐 모자라니?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좀 애틋하고 각별하대. 아니, 아무리 애틋하고 각별하다고 다 큰아들 입에 숟가락을 넣어줘? 태희야, 다시 한번 좀 알아봐. 어디 모자라지 않고서야 자기도 그게 창피한 줄은 알 텐데 그 자리에서 받아먹고만 있어? 민재가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괜히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할 지경이었죠. 아무래도 찝찝해 안 되겠다는 부모님 때문에 결국 오빠를 따로 불러 해명하고서야 성사된 결혼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어머니와 시동생 관계는 중증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 후 첫 명절에서야 보니 그 집에서 제일 넓은 안방을 시동생이 쓰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부터는 방이 좁다고 투덜거려 시동생이랑 방을 바꿨대요. 집안 사정이 그러다 보니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남편은 독립이 빨랐습니다. 신우도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방이 3개였는데 제일 큰 방은 둘째한테 내어주고 부부가 각 방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신우는 자기 부모랑 반의절 상태라 결혼식에도 얼굴만 잠깐 비추고 갔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차별 대우에 서름이 많았는데 막내라 그런지 그 서름이 더 컸던 모양이에요. 대학 때 그 갈등이 극에 달해 남편이 월세 보증금을 주고 나가 살게 한 거죠. 그 문제로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원망 아닌 원망도 있었습니다. 부모 허락도 없이 독립시켜 딸 하나 망쳤다고요. 하지만 제가 아는 신우는 누구보다도 예의 바르고 심성이 고운 아가씨였어요. 시동생처럼 형 상견례 자리에 나와 8살 애처럼 구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죠.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우리 엄마랑 둘째 오빠 조심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거든요. 얼마나 가족에게 쌓인 게 많았으면 첫 만남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시아버지는 점잖고 상식이 있는 분이시라 시아버지와도 사이가 안 좋은가 싶어 의아했습니다. 신우에게는 시아버지도 방관자일 뿐이었어요.
바깥일 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에는 거의 무신경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거라고요. 그래서 신우는 명절에 와도 얼굴만 잠깐 비추는데 그마저도 어머님 한마디에 바로 나가버릴 정도로 어머님에 대한 원망이 깊었죠. 저한테 시동생은 철딱선이 없는 시동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주는 일이 없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결혼한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님이 시동생 앞으로 집을 해주신 겁니다.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는 부모가 노후 대비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라고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안 남편이 보다 못해 뒤집어진 거죠.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결혼까지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차별이라니?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엄연히 너랑 영재는 다른데 왜 이걸 차별이라고 해?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학교 제대로 보내 그만한 회사 들어간 게 뭐 다 네 덕분인 줄 알아? 그러면 영재는 학교 안 보냈어? 영재도 해줄 거 다 해줬으면서 어떻게 집을 해줘? 민재야, 너는 첫째잖아. 엄마 마음 뻔히 알면서 왜 애처럼 굴어? 영재 저게 지금 안 가면 결혼이나 하겠어? 애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영재 저거 팔 절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따돌림 당하고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한 거잖아. 영재 쟤가 너처럼 평범하게만 컸어도 너처럼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직해서 더 좋은 여자 만났겠지. 그리고 넌 내가 안 해줘도 어지간히 잘 살면서 집까지 욕심내는 거야? 창피해서 그래, 창피해서. 우리 집은 한 푼 보태줄 돈 없다고 해서 장인 어른께서도 다 양해해 주시고 지원받기만 했는데 알고 보니 남동생한테는 집 한 채 떡하니 해줬다는 거 알아봐. 서운하지 않으시겠어? 태희한테는 안 미안해? 그러고도 며느리 보고 살겠어? 내가 더 모자란 자식한테 해준다는데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신경 쓰이면 그 양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면 되겠네. 됐고, 그렇게 모자란 자식만 챙기고 살고 싶으면 앞으로는 영재나 끼고 살아. 제대로 해준 것 없는 자식한테 바라지 말고 장남이고 뭐고 영재한테 다 주고 다 받고 살라고. 남편이 그렇게 불같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뭐 집값에 욕심을 내서 그렇게 화를 냈겠나요? 저희 집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대학 때부터 살고 있던 자취방 전세금도 있었고 감사하게도 장녀 결혼한다고 더 지원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는데요. 다만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치고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동생만 챙기니 서운했던 거죠. 시동생이 흉터 가지고 따돌림 당했다지만 남편 말로는 그건 어머님 생각일 뿐이래요. 애초에 따돌림까지 당한 적은 없고 친구랑 싸울 때 흉터로 놀림 정도 받았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흉측한 흉터는 아니에요. 부모 마음에 본인 때문에 생긴 흉터라 더 마음에 쓰이고 더 아파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흉터 때문에 다른 자식들 마음에 상처 주는 걸 모른다는 게 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 일로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됐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너 내일 몇 시에 올 거니? 내일이요? 왜요? 왜요? 너 내일 네 시할머니 제사인 거 몰랐어? 넌 어떻게 된 애가 맏며느리란 것이 시댁 행사도 안 꿰고 있어?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오빠가 앞으로 집에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저만 가는 것도 좀 이상하죠. 태희야, 너는 왜 그렇게 지혜가 없냐?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시부모랑 남편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네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오빠가 안 가겠다고 해서요. 그러면 어디 가서 모질이 칠푼이 소리 듣는 거다. 저는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도련님만 하겠어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일 오전에 와서 같이 장보고 음식 준비하자며 전화를 끊었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었고 다음날 불이 난 전화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사는 조상에게 도리를 지키는 기본적인 일이다. 네가 이 집에 맏며느리로 왔으면 마땅히 그 도리를 해야지. 네 기분에 맞춰, 상황에 맞춰 집안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건 우리 집안 조상을 비롯해 집안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게 안 그러던 짓을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네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앞으로 며느리 도리가 뭔지 잘 생각하고 처신 똑바로 하길 바라마. 저는 그대로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해야 하는 며느리 도리가 뭐냐고요.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 시댁을 뒤엎고 돌아왔죠. 시어머니 휴대전화를 빼앗아 제 번호를 다 지워버려서 저한테 따로 연락도 못 하셨고요. 시동생 결혼식 때도 저는 못 오게 해서 남편만 갔었습니다. 어차피 임신 막달이라 가기도 어려웠고요. 출산 사실을 알렸는데도 남편이 따로 전한 말이 없는 걸 보면 관심도 없었던 거죠. 시아버님만 남편을 통해 축하한다고 2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둘째를 낳을 때까지도 어머님과 따로 연락도 왕래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시아버님만 밖에서 따로 만나 아이들 보여드리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여느 때처럼 시아버님을 만나 식사를 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식사 시간 전부터 자꾸 뭐가 필요한 사람처럼 몸을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신가 했는데 식사가 끝난 후 조심스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족한 거 나도 잘 안다. 그래서 민재 너도 그렇고 태희 너도 마음 상한 거 알아.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제 슬슬 적당히 좀 풀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엄마 봐요. 지금 2년이 넘게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연락도 안 하는 거.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분한테 저희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요? 저는 엄마한테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너무 참고 살아서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것 같아 후회스럽다고요. 알아, 네 마음. 나도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건 사실이지만 나는 네 엄마가 영재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나서서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영재 그게 그렇게만 안 태어났어도 네 엄마 그렇게 될 일 없었는데 싶어 안타깝기도 하고 팔에 화상 입었던 그날도 내가 네 엄마한테 커피 좀 타달라고 해서 주전자에 물 데우다 그렇게 된 거라. 미안하다 민재야. 네가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어? 제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연락도 없고 너마저 그렇게 되니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싶다. 아버님 말씀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란 것이 이런 자리에서 아버님 편들어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한테 뭐가 남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자식도 밥 먹듯이 편애하는 마당에 다시 왕래하다 무슨 일이 생길까 겁도 났고요. 남편은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아낀 후 집에 돌아와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니야. 나도 태윤이 민영이 자식 둘을 키우는데 도무지 그 마음을 모르겠거든. 설사 자식 하나에 더 마음이 간다고 해도 다른 자식한테 갈 마음까지 끌어다 쓰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아버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오빠도 거절하기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애들 태어나고 나니까 아버지 흰머리가 더 신경 쓰이고
엄마면 모를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엄마한테 하듯이 하기가 힘들어 그랬어. 정 오빠 마음이 그러면 일단 아버님 말대로 하자.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면 왕래한다고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 나도 어머님 감당할 자신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당신도 아버님한테 할 말 생기고 괜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그래도 되겠어? 대신 또 엄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땐 2번 다시 보고 지낼 일 없게 할게. 나 믿지? 믿어. 솔직히 뭐 잘못되면 이혼밖에 더해? 나 애들 데리고 친정 들어가면 그만인데. 그건 절대 안 돼. 남다른 상식을 가진 시어머니를 상대하기 위해선 남편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그 신뢰를 가졌으니 오랜 고민 없이 남편 뜻에 따라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다시 시댁에 발길을 하게 됐는데 어머님께선 새초롬한 표정으로 별 말씀 안 하시더군요. 아버님도 한 소리 하셨겠지만 어머님께서도 내심 좋은 마음을 애써 감추려 하셨던 것 같아요. 못 보던 손주 둘을 보게 됐으니 어머님도 좋아하시긴 했습니다. 이래서 집안에 애들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하시며 애들을 예뻐하셨어요. 문제는 어머님의 은근한 차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모이면 굳이 저나 동서 중 저만 불러 일을 시킨다거나 저한테만 국의 건더기가 적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말하기 사소하고 너무 유치한 것들이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상하곤 했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이 그럴 때마다 칼같이 저를 시댁에서 대접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면 같이 따라 들어와 무슨 일이냐 물어서 못하게 하고 제 국에 국물밖에 없으면 자기 거랑 바꾸거나 일어나서 직접 건더기를 떠다주며 티를 냈죠. 어머님께서 보다 못해 한 소리 하시면 참지 않고 저와 애들 챙겨 집을 나와버렸고요.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어처구니 없어 하시면서 분에 받친 소리만 내질렀죠. 어이구, 아주 팔불출 납셨네, 납셨어. 내가 무슨 말을 못해, 무슨 말을. 그러거나 말거나 마이웨이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 어머님 차별도 좀 줄어드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셋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셋째한테는 미안하지만 기쁨보다 놀랍고 당혹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해놓은 적은 없지만 애는 둘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생긴 아이를 지우자니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애 셋을 키울 수 있을까 자신은 없더라고요. 부모님께 셋째 임신 사실을 밝히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찬성이야. 나 뭐가 걱정이야? 엄마, 다른 집 엄마들은 딸 고생할까봐 말린다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쉽게 말해? 고생할 거 뭐가 있어. 너 셋째 낳는다고 하면 네 아빠가 뭐라도 더 얹어줄 텐데. 안 그래 여보? 당신이 그랬잖아. 어차피 딸 둘밖에 없는 거 태영이 애 낳은 만큼 더 주겠다고 한 거. 그래 언니. 나는 하나 이상은 도저히 못 낳겠으니까 언니가 더 낳고 애국도 하고 재산도 가져가. 난 욕심도 없어. 나야 땡 규지. 요즘 같은 시대에 새남매 외할아버지가 얻기 쉬운 타이틀인 줄 알아? 낳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낳아라. 아빠가 셋째 대학까지는 책임져 줄 테니까. 결국 셋째는 든든한 친정 부모님 후원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후 시댁에도 그 사실을 알렸어요.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놀랐는지 박수까지 치며 좋아하셨는데 나머지 반응이 좀 떨떠름하더라고요. 시동생 성격은 원래 그랬고 동서도 축하한다고 한마디 하긴 했지만 표정은 별로였어요. 당황스러운 건 시어머니 반응이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축하한다는 말도 기뻐하는 내색도 없더니 저만 따로 불러다가 제 팔뚝을 찰싹 때리는 거예요.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해? 네?
뭐가요? 영재 저것들 애 안 생기는 거 빤히 알면서 그 앞에서 속없이 셋째 가졌다는 얘기가 나와? 저는 몰랐어요. 결혼한 지 2년인데 애가 아직 없는 걸 보면 빤하지. 모르긴 뭘 몰라. 정말 몰랐어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제 친구들도 신혼생활 1, 2년 즐기다 갖는 애들 많아요. 어머님께서 서방님 사정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신 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튼 너는 눈치가 없어, 눈치가. 아무튼 앞으로는 입 조심해. 괜히 배 내밀고 다니지 말고. 아니다. 앞으로 영재 새 나올 때는 오지 마라. 어머님 말씀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시동생 부부가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시동생한테 지나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어머님께서는 그마저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쟤를 약하게 낳아놔서 그렇지. 괜히 나 때문에 지 마누라한테 눈치 보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눈물이 다 나와. 혹시나 시동생이 이혼이라도 할까 전전긍긍하며 둘째 며느리 눈치는 보면서 제 눈치는 안 보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시니 그때부터 저는 또 한동안 시댁에 발길을 끊었어요. 왜 안 오냐는 아버님 말씀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니 아버님도 뭐라 말씀은 못 하시고요. 남편은 셋째 낳아도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애 둘을 데리고 셋째 임신이라고 친정엄마가 종종 올라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여름엔 아버지 찬스로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본 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너 제주도 갔다 왔니? 제주도를 가면 간다고 나한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왜요? 휴가 계획까지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해야지. 우리는 언제 데려갈 거니? 어딜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러면 친정 부모만 챙기고 시댁은 입 싹 닦을 셈이었어? 제가 데려간 거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호텔이며 비행기 다 끊어주셔서 갔다 온 거예요. 뭐? 사돈이? 그 돈을 다 냈단 말이야? 저 셋째 임신했다고 기뻐서 온 가족 여행 쏘신 거예요. 그러면 너네 돈 나간 것도 없으니 돈은 우리한테 쓰면 되지 않니? 내 아는 사람 보니까 아들 며느리 부부가 일본 온천 여행 보내줬다더라. 언제는 동서 눈치 보인다고 임신한 배 보이지도 말라더니 휴가 기간 되니 휴가 가고 싶어서 뭐라도 달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적당히 대꾸하고 남편에게 넘겼을 텐데 그날은 저도 뭐가 쉬었는지 말이 곱게 안 나갔습니다. 내 친구 시어머니께서는 임신했다니까 차 바꿔주셨더라고요. 뭐? 누가? 어떤 정신 나간 여편네가 임신했다고 차를 바꿔줘? 아이 가졌으니까 더 안전한 차 타라고 바꿔주신 건데 그게 정신 나간 거예요? 어머니, 동서 앞에서 저 임신한 배 보이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무슨 가족여행이에요. 동서 마음 상할 수도 있는데 어디 같이 여행이라도 가겠어요? 그러면 우리만 보내주면 되지. 너네는 여행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뭐 오빠랑 저뿐인가요? 어머님이 더 아끼고 사랑하는 서방님이랑 동서가 있는데 휴가는 왜 저한테 말하세요? 서방님께 말씀드리지. 그렇게 귀한 대접 받고 자랐는데 어련히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뭐야? 내가 영재한테 어떻게 휴가 보내달란 소리를 해? 그러다 네 시동생 이혼이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 오빠 이혼하면 어머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뭐야? 왜 저라고 계속 오빠랑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이혼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애 셋 있다고 이혼 못할까 봐요? 셋째도 친정 부모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낳는 건데. 어머니, 저희 부모님 그럴 능력은 돼요. 제 말에 어머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시다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말하는 내내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며 터질 것 같았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퇴근에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박장대소를 하며 잘했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젠 자기가 안 나서도 되겠다며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살아달라고 하더군요. 그 일로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 안 받았더니 문자 메시지로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첫째랑 둘째 때는 사정이 뭐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셋째는 나도 할미로서 어떻게든 챙겨야지 싶어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아니요, 뭐 딱히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나와라. 고기 먹자, 고기. 내가 고기 사줄게. 됐다는데도 어머님께선 기어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안 그러던 분이 그러시니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막상 나가보니 어머님은 마치 저를 서방님 대하듯이 해주시는 겁니다. 고기도 직접 구워주시고 구운 고기를 제 앞접시에 덜어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많이 먹어라 많이. 아들이라 고기가 잘 먹힐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드세요. 아니다. 나는 집에서 먹고 와서 괜찮아. 너 많이 먹어라. 처음엔 호기심이 강했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걸 보니 두렵기까지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꺼내시려 저러나 싶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 위에서 사주신다는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 어머님께선 그제야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제 상상을 뛰어넘는 말이었습니다. 다들 애국이다 뭐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애 셋 낳았다고 하면 흉도 보더라. 네? 흉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애 셋을 낳았다는 게 여자 쪽이 너무 밝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 보이지 않겠어? 저는 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가 싶어 얼이 빠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애 셋 낳는다고 밝히는 여자가 되나요? 그러지 말고 셋째 낳으면 영재한테 입양 보내는 게 어떻겠니? 그 뒤에 나온 말은 더 황당해 목구멍이 콱 틀어막히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고기까지 사주며 꺼낸 말은 뱃속의 아이를 아이가 없는 서방님한테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 셋째 영재한테 주잖아? 내가 영재한테 해준 집, 그 집도 결국 그 애가 가져가는 거야.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영재한테 주고 갈 셈인데 결국 그것도 그 애가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집 재산 다 네 자식이 가져가는 건데 좋지 않겠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도 좋고 영재네도 좋은 일이라는 거야. 형제란 게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게 형제인데 쟤들 저렇게 애를 써도 안 생기는 거 보면 앞으로도 안 생기지 싶다. 너는 이미 둘이나 있잖아. 정주기 전에 보내버리면 그렇게 애달프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영영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고 시동생이 네 자식처럼 키워줄 건데 문제될 건 하나도 없지 않니? 저는 도저히 그 얘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무거운 몸으로 멀어지는데 끝까지 쫓아와 제 팔을 붙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만 좀 생각해다오.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이거 놓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제 아이를 왜 서방님한테 줘요? 제가 고생해서 품어서 낳은 아이를 왜 서방님 부부한테 주냐고요? 그냥 달라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애는 낳고 대신 키워주겠다는 건데 바깥 사돈이 애 대학까지 보내준다고 했다면서.
그럼 돈 들 일도 없겠다. 고생해서 키울 일도 없겠다. 대체 뭐가 문제야? 나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가 막혀서. 그럼 내가 힘들게 낳는 것도 모자라 제 아버지가 학비까지 쓰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 저 앞으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을게요. 지금부터 어머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태윤 아빠 때문에 어머님 보고 살아야 하는 거면 이혼할 거니까. 저는 그렇게 어머님을 노려보며 팔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끝까지 쫓아와 붙드는 거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러대며 빠져나온 거예요.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미친 듯이 쏟아냈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 뭐? 입양? 어머님 진짜 정신 나가신 거 아니야? 나도 진짜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엄마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셋째 낳아서 영재네 주라고? 오빠, 나는 더는 못 참아.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아버님이 뭐라고 부탁하건 오빠가 이해를 해달라고 말건 더는 못해. 안 해! 하지마, 태희야. 너는 할 만큼 했어. 더는 너한테 뭘 더 해달라고 하지도 못해. 미안해.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바로 어머님 번호도 다시 차단하고 아예 연락을 끊고 없다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에 한 번도 제게 연락한 적 없던 동서까지 나서서 그러는 겁니다. 형님, 저예요. 잘 지내셨죠? 아, 동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안 하던 전화를 다 하고. 다름이 아니라 형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 동서가 나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어서?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부부 사정. 형님께서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야? 설마 동서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으로 연락한 거야?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귀하게 키울게요. 정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테니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고 능력이 되는데 왜 남한테 자식을 보내? 남은 아니잖아요. 동생한테 보내는 건데. 나한테는 서방님도 남이고 동서도 남이야. 동서 입장에선 매정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부모인 내 입장에선 너무 기가 막힌 욕을 하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나는 어머님도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동서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는데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얼마나 저희 부부를 만만하게 봤으면 돌아가면서 그런 부탁을 하나요. 거기서 끝난 일이었으면 말을 안 합니다. 서방님 부부에게는 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오신 엄마가 백화점에서 우연히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어머님께선 친정엄마한테 아는 체를 하며 다가오셨대요. 엄마는 제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 보자마자 얼굴이 구겨졌는데도 모른 채 하며 말을 걸더랍니다. 어머, 사돈, 언제 올라오셨어요? 오셨으면 연락을 하시지 않고요. 예, 그렇게 됐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예. 그러지 말고 모처럼 만났는데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방금 마시고 나오는 길입니다. 오늘따라 좀 까칠하시네. 그러지 말고 저기 카페 같이 가요. 맛있는 떡을 파는 카페가 있거든요. 기니 드릴 말씀도 있고요. 어차피 가서 속이 콱 막히는 얘기하실 거면서 뭐하러 떡집까지 가자고 하십니까? 어차피 안 먹어도 막힐 속인데. 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사돈. 저 사돈 좀 불편하네요. 내 딸한테 못할 소리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저 데려가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저한테도 손주 낳으면 사돈 둘째 아들 위해서 달라고 그 말 하실 생각 아니에요? 아유, 들으셨어요? 그럼 저도 속 시원하게 말할게요. 사돈은 그래도 젊은 애들이랑 다르게 제 마음 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러는지 사도는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도통 모르겠네요. 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면 자식 셋을 두고도 자식 하나만 보이나 싶어서요. 사도는 둘째 챙기려다 상처받은 첫째, 셋째는 보이지도 않으십니까? 사돈한테 호서방이 자식이기는 해요? 제 자식은 남이라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지만 호서방은 무슨 죄입니까?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사돈이 저희 집 사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재를 좀 귀하게 키웠어도 민재나 제이 부족하게 키운 거 없습니다. 부족하게 키웠으면 민재적에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겠어요? 명문대 나와 대기업식이나 들어간 아들이 그럼 차고 넘쳐서 자기 엄마도 안 보고 살겠다 소리합니까? 그리고 호서방만 그래요? 그 집 따님이랑도 영 끊은 지 오래라면서 왜 그러고 사십니까? 예? 똑같이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말을 상식적으로 삽시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아는 체 한다고 해서 반길 사이는 아니니 행여 또 이런 우연이 있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맙시다. 서울이 이렇게 좁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와버렸고 오자마자 찬물을 찾으시며 제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나와서 속은 시원한데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면 열불이 난다며 연신 부채질을 해댔죠.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며 시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한테도 싫겠지만 한 번만 참석해달라고 하셨고 얼굴 보기 힘든 신우까지 불러 모았죠. 내가 그동안 너무 너네한테 소홀했나 싶다. 그저 밖에서 돈만 잘 벌어서 너네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까지 다 모아놓고 말을 좀 알아듣게 해요. 나름 중대한 사안이라 자식인 너희들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불렀다.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서류 하나를 테이블로 내미셨습니다. 네 엄마랑 이혼하려고 한다. 뭐라고? 여보! 내가 생각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어. 영재 저거한테 마음 쓰는 거야 100번 양보한다지만 영재 때문에 민재 제이 너희한테 소홀했던 거 인정하마. 아빠가 미안했다. 특히 제이 어디 가도 사랑받고 자랐을 막둥이한테 많이 미안해.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이혼을 해? 왜? 그러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민재가 왜 애를 영재한테 줘? 왜 자꾸 영재 때문에 민재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당신은? 아이 진짜 다들 왜 이래? 왜 생각을 안 하냐고 생각을. 이게 지금 나만 좋자고 하는 거야? 다 좋잖아 다. 뭐가 문젠데? 애 보냈다고 안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 키워준다잖아. 싫다고요.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지 왜 영재한테 키워달래요. 부모가 싫다는데 왜 그게 퍽이나 좋은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럼 영재, 얘는 평생 이러고 살아? 부모도 돼보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 영재! 영재 부부 일에 왜 제 아이가 해결책처럼 쓰여야 해요? 엄마는 대체 왜 그렇게 영재만 노래를 불러요? 영재가 약하게 태어나서요? 엄마 때문에 영재가 다쳐서요? 그러면 영재 때문에 평생 한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이 상처받고 자란 저나 제이 마음은요? 그거야 당연히. 당연한 게 어딨어요. 저도 엄마 사랑받고 싶었어요. 아플 때 약이나 털어먹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나도 영재처럼 엄마 간병 한번 받아보고 싶었다고요. 제이는요, 남들은 막둥이라고 유일한 딸이라고 공주 대접 받아야 할 제이가 영재한테 뺏겨 산 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엄마의 그 그릇된 편애 때문에
저나 제이 피눈물 흘린 거 모르시냐고요. 저요, 진짜 엄마한테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미련도 죄책감도 그 어떤 감정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엄마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자, 태희야. 남편이 얼마나 무섭게 윽박지르던지 시어머니께서도 결국 말문이 막혀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울고만 있던 신우까지 챙겨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연을 끊으면서 일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게 터진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 제 시댁 이야기를 하던 중 제 사진첩을 보던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잠깐만, 이거 윤세나 아니야? 어떻게 알아? 동서 맞아, 윤세나. 뭐? 진짜로? 대박! 얘 유명했어. 대학 때부터 우리과 나왔거든. 내 후배야. 뭐? 동서가 지연이 네 후배라고? 왜 유명했는데? 더럽게 놀기로 유명했어. 논다 하는 같은 학번 애들 중에 윤세나랑 안 잔 애가 없을걸? 뭐? 설마. 그러니 선배 후배들 할 것 없이 유명했어. 수업은 안 나오고 돈 받고 잠자리 한다고 동기들도 껴주지도 않았다더라. 그러다 휴학했을걸? 가만히 있어봐. 내가 더 알아볼게. 친구는 그 자리에서 지인을 수소문해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대박! 얘 룸 나갔던 애였대. 룸? 뭐야, 술집 다녔다고?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믿기 어려웠던 게 저는 그 일도 어느 정도 얼굴이 받쳐줘야 하는 일인 줄만 알았어요. 객관적으로 동서 얼굴이 그만한 인물은 되지 못했기에 동명이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코웃음을 치며 그러더군요. 야, 그거야 진짜 비싼 탑급이나 그렇겠지. 동기애가 그러는데 생각보다 꽤 오래 했대. 3, 4년 전까지는 했다는데? 말도 안 돼. 3, 4년 전에 결혼했는데. 야, 그럼 어쩌다 그러다 만난 걸 수도 있어. 그러다 만나다니? 설마 둘이 술집에서 만나서 결혼한 거라고? 말도 안 돼. 어차피 연 끊고 산다며. 잘했다. 그런 사람들이랑 얽혀 지내봤자 너한테 도움될 것도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윤세나가 너네 집 동서로 들어가냐? 진짜 대박이네. 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도 처음에 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친구로부터 동서의 과거 사진을 받아봤는데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자와 가까이 붙어 혀로 남자의 볼을 핥으며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포즈, 화장, 옷차림, 삼박자가 어우러진 사진에 남편은 바로 시동생에게 연락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어요. 처음엔 잡아떼던 시동생은 사진을 들먹이자 결국 인정하더랍니다. 도저히 자길 만나주는 여자가 없어서 술집에 다니다 만난 여자래요. 애 문제도 서방님 문제가 아니라 동서 쪽 문제였습니다. 반전은 그 사실을 시어머니께서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술집이라도 나가보라고 부추긴 것도 시어머니였고요. 어머님이 술집에서 여자를 만나라고 했다고? 서방님이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술집에 가서 결혼 상대를 찾으라고 해? 아무래도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적당히 결혼할 수 있는 여자면 누구든 데려오라고 했나 봐. 그러니까 어머님의 상식은 감히 제가 상상하거나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던 겁니다. 자기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살다 그런 모성애는 듣도 보도 못했기에 이해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아버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울고불고 이혼 못하겠다 머리 싸매고 계셨던 어머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셨대요.
재산 분할 받은 걸로 죽고 못 사는 둘째 아들 데리고 잘 먹고 잘 살라면서요. 그 후로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자주 뵙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자식 복이 그렇게 넘치는지 지금은 태어난 지 1년이 된 넷째 딸까지 이남이녀 4남매가 되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캠핑도 다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니다. 신우도 아버님 사과를 받아들이고 연락하며 지내고 있고요. 그러다 얼마 전 어버이날이었어요. 신우와 함께 아버님 모시고 한우를 대접해 드리러 갔는데 그 자리에 어머님이 종업원으로 있지 않겠어요. 음식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들어오시던 어머님은 저희를 보고 당황해 나가버리셨습니다. 급하게 다른 분이 오셔서 서빙을 해주셨는데 다들 보고 좀 당황해 기분이 묘했어요.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예약된 방 안에는 저희 애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데 어머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민재 아빠. 어머님은 조심스레 아버님을 불렀지만 아버님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서방님을 술집 여자랑 결혼시킨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선택은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어머님이 아버님께 변명이라고 꺼낸 이야기도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애가 그렇게 자라서 자신감이 없어 여자를 제대로 못 만나는 것 같다느니 멀쩡한 여자애들은 팔 때문에 싫어서 도망가는 것 같다느니 하시면서요. 그렇다고 혼자 살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했으니 이해해달라고 한 거죠. 얼굴을 굳히고 나가버리는 아버님을 애타게 바라보다가 이번엔 제 남편을 붙잡더라고요. 민재야, 엄마는... 저 엄마 없어요.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진짜 미안해. 엄마 좀 봐줘, 어? 엄마 너무 힘들어. 저랑 제이만큼 힘들까요? 비켜주세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도 모자라 자식한테도 외면당하는 어머님의 처지가 처량하긴 말도 못하게 처량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울먹이는 모습이 안타깝긴 했어도 연민은 안 들더라고요. 그 귀한 자식에게 제대로 대접하고 사셨으면 이혼 후 식당에서 일하지도 우는 일도 없었겠죠. 건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방님 부부는 이혼도 안 했대요. 본인이 원해 결혼시켰으면서 뭐가 아쉬워 남편에게 매달리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생각날 때마다 저희는 4남매한테 공평한 사랑을 줘야겠다 생각해요. 전 저희 때문에 태어난 귀한 아이들 상처받으며 자라게 하기 싫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